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오는 23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또 수행원 등이 탄 공군 1호기는 오늘 오전 경기도 성남식 서울공항을 떠나서 미국으로 향했는데요. 조금 전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모습,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곁에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통령실의 보좌진들, 그리고 정부 여당의 지도부들이 함께 나와서 이 대통령 내외를 배웅하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인 현지 시각 22일에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을 만나서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 또 인공지능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고요. 23일에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도 주재할 예정이고요. 이번 기간 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 등과 잇따라 양자회담도 진행을 해서 정상 간의 유대를 강화할 예정이고, 관심을 끌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에는 개최되지 않을 정황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정상이 최근에 만났고, 또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출국과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미국으로 출국했죠? 네,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먼저 현지 시각 22일 미국에 도착해 먼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튿날인 23일엔,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쯤인데,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24일에는 역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하는데요. 이 모두의 인공지능이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3박 5일간의 순방 기간 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 등과 잇따라 양자회담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예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약식회담도 역시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미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미국 월가의 경제 금융계 인사들과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네, 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도 공개됐는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영국 BBC,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교착 상태에 놓인 미국과 무역 협상에 대해선 안전장치 없이 요구를 수용할 경우 우리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와 맞먹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제한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우리 외환 시장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건데요. 조지아주 구금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분노했지만 이번 단속이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는 않을 거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근로자 체류 허용을 제안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한 질문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제거 대신 당분간 핵무기 생산을 동결할 것을 합의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는 것에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회담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관봉권 띠지 관련 입법 청문회가 열렸지만 의원들 간의 설전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방미를 앞두고 민주당 전방위 지원에 나선 모습이지만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을 고리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법제사법위원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다 할 질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입법 청문회가 시작됐지만 의원 간 고성 공방만 이뤄지면서 정회됐다가 현재는 막 재개된 상태입니다. 오전 10시에 예정된 회의는 30분 만에 겨우 시작됐지만 국민의힘 측이 노트북에 부착한 항의 피켓을 중심으로 설전이 이루어졌는데요.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진행에 방해가 된다며 철거를 요구했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내내 의사 진행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추 위원장이 별도 발언권 부여 없이 출석한 검찰 관계자들 선서를 강행하면서 나 의원 등은 단상 앞으로 나가 거세게 항의했는데요. 추 위원장이 결국 국회법상 방해금지 물품을 반입했다며 나경원 의원 등의 퇴장 처분을 내리고 한때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조금 전에 법사위가 재개됐지만 야당은 의회 독재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정부조직법 처리를 주도할 전망이라 마찬가지로 강대강 대치가 전망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해 여야 의원들이 법안 토론을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조금 전 미국 방문길에 올랐는데 관련한 여야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을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미국과의 합의문에 서명했다면 탄핵당했을 거라고 한 타임즈 인터뷰를 거론하며 사실상 관세 협상이 실패했음을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었다고 말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당장 경질하고 관세 협상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외교 무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전방위 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방미길에 오르는 대통령 공항 배웅 일정을 위해 통상 아침에 열리던 최고위 회의는 오후로 미뤘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이 주축인 더민초는 오후에 주한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조셉 윤 대사대리를 면담하고 미 조지아주 구금 사태뿐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 등 미국이 부과한 주요 품목 관세에 대해 차별적인 관세를 철회하라는 항의 서한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유엔 총회와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제재를 풀기 위해 핵을 맞바꾸는 비핵화 협상은 없을 거라고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또 남북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을 한 거죠? 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로 치면 국회격인 입법기구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14기 13차 회의가 지난 주말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고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9,000자에 달하는 연설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크게 실렸는데 절반 가까이가 대남, 대미 관계에 집중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 개발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선택이었고 이제는 북한 헌법에도 명기가 돼서 비핵화를 하라는 건 위헌 행위를 하라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단언컨대 비핵화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제재 풀기에 집착해 무엇을 맞바꾸는 협상 따위는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라며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역시 2019년 하노이 회담 때처럼 비핵화를 의제로 올릴 수는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 다만 김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북한과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마주설 수 있다고 대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네, 우리나라를 향해선 거듭 적대적 감정을 내비쳤죠?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와 마주 앉을 일이 없고 일절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정치와 국방을 외세에 맡긴 나라이자 미국의 식민지 속국이라고 비난하면서 이제 철저히 이질화한 다른 나라와는 통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가 통일을 한다는 건 결국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다며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관계 개선과 평화를 주창하고 있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면서 최근 정부 인사들이 밝힌 이른바 3단계 비핵화론 역시 전임자들의 복사판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긴 안목을 갖고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통해 남북 간 적대성을 해소하고 평화적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측 태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를 지원하는 노력 역시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 전해드렸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진행됩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통일교 로비 의혹 규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한 총재 영장실질심사 언제 시작합니까? 네,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후 1시 반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신문이 끝나면 한 총재는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 파견검사 8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420쪽 분량 의견서를 내고 PPT 220여 쪽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오늘 구속심사에서 확보된 증거와 공범 진술이 있음에도 한 총재가 교단 차원의 청탁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세 차례나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에 강조할 전망입니다. 반면 통일교 측은 어제도 입장을 내고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구속할 필요가 없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17일 자진 출석한 한 총재에 대한 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구속된 가운데 정점에 있는 한 총재의 구속 여부는 특검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네, 한 총재 혐의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특검이 한 총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건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 혐의입니다.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친윤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줄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교단 돈으로 구매했다는 의혹과 이를 전달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이외에도 과거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 수사에 대비해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재작년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명단을 분석 중인 만큼 한 총재 신병을 확보한다면 빠르게 수사가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또 오후 4시에는 통일교 2인자였던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김건희 씨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모레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첫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공판이 시작되는 건데 공판기일은 정식 재판인 만큼 피고인이 출석해야 해 김 씨도 법정의 모습을 드러낼 거로 전망됩니다. 특검 수사에선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채 재판에서 다투겠다던 김건희 씨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 신문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법원에 공판 준비기일 지정을 요청한 거로 알려진 김건희 씨 측도 모레 첫 공판에 출석하는 걸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후 2시 반엔 이른바 집사게이트 핵심 인물인 김혜성 씨, 내일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1차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와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 검토도 지시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네, 심 전 총장의 조사 상당히 오래 걸렸군요.
그렇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특검에서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3시 반쯤 귀가했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이어진 조사는 12시간가량 이뤄졌고 조사 열람이 5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특검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을 당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심 전 총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해명하셨습니까? 윤 전 대통령 석방 반대 의견 있었는데도 즉시 항고 포기하신 이유가 뭔가요? 판단에 후회 없으십니까? 또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 지시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특검은 오늘 오전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소환해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주재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검찰국 등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의혹, 그러니까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방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선 첫 조사로 특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드론 작전 사령부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배경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며 외환죄 수사를 중단하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앞두고 북한과의 교전을 유도하기 위해 김 전 장관의 의지로 작전이 강행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게도 오는 2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서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최상병 특검 소식도 짚어보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 대사 도피 의혹 수사에 집중하고 있죠. 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오후 1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는 데 이어 내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과 박진 전 외교부 장관 그리고 모레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관련자를 줄줄이 소환합니다. 특검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주요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와 관련해서 당시 인사검증 절차와 출국 금지 해제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인지 파악할 계획인데요. 특검은 이 전 국방부 장관도 내일 처음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호주 대사로 가게 된 과정뿐만 아니라 최상병 순직 사건의 본질인 수사 외압 의혹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신청이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희력 기자. 예, 행정안전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청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별다른 차질 없이 소비 쿠폰 지급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현재까지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주로 오전 시간대에 신청자가 몰리므로 이를 고려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신청자가 몰려 발생하는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주는 1차 때처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국민이 접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961년생이나 1986년생 등이 해당합니다. 내일 화요일은 2와 7, 모레 수요일은 3과 8, 25일 목요일은 4와 9, 26일 금요일엔 5와 0 순입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해도 소비 쿠폰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차 소비 쿠폰은 국민 한 사람당 10만 원씩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됩니다. 자신이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사 누리집과 앱,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다면 국민신문고 누리집이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문의하면 됩니다. 지급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원하는 방식을 고르면 됩니다. 신용이나 체크카드를 원할 경우 이용 중인 카드사와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찾거나 아니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나 종이로 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의무 복무 중인 군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대신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 쿠폰을 신청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차 소비 쿠폰 신청은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 6주 동안 진행되고 지급받은 소비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3,480까지 올라가며 장중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 호재 소식 등에 5% 넘게 뛰어올라 상승 랠리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아직 장 초반이지만 코스피가 오늘도 최고 기록을 새로 썼군요. 네, 코스피는 개장부터 0.5% 넘게 뛰어올라 3,463으로 출발했는데요. 오름폭을 키우더니 3,481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록했던 장중 사상 최고치를 1거래일 만에 또 갈아치운 겁니다. 지금도 오름폭은 줄었지만 3,473을 오르내리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강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800억 원, 기관은 2,300억 원 넘는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는 반면 개인은 6천억 원 넘는 순매도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결정 이후 불확실성이 가라앉으면서 미국 증시 강세가 우리 증시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5% 넘게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79,900원으로 개장한 삼성전자는 8만전자로 올라서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현재 83,7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도체주 강세에 더해 삼성전자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약세였다가 오름세로 돌아서 35만 5천 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1% 넘게 올라 873을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3.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번 달 들어 그제까지 우리 수출이 지난해보다 13%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9월 초와 비교해 조업 일수가 늘어난 영향인데 하루 평균 수출액으로는 10% 넘게 급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이번 달 수출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 달 1일부터 22일까지의 우리나라 수출액은 전체 규모만 보면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조업일수 차이를 고려하면 사실상 1년 만에 10% 넘게 줄어들어 관세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3.5% 늘어난 40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액 가운데 9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관세 여파에도 이런 기록을 낸 건 지난해보다 늘어난 조업일수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번 달 1일에서 20일까지 휴일을 뺀 조업일은 모두 16.5일이었는데요. 반면 지난해 9월에는 추석 연휴가 끼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9월 조업일 수가 3.5일 더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4.3억 달러로 지난해 9월보다 10.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역시 반도체가 1년 전보다 27% 증가한 95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승용차 수출과 선박 수출도 각각 14.9%와 46.1% 늘면서 수출 호조세를 이끌었습니다. 주요 수출국 가운데서는 무엇보다 상호관세가 적용된 대미 수출액 변화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미국 수출은 지난달 상호 관세 여파로 전년 대비 12% 급감하기도 했지만 이번 달에는 조업일수 증가의 영향으로 오히려 1년 전보다 6.1% 증가했습니다. 또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해 유럽연합과 타이완으로의 수출도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382억 달러로 1년 만에 9.9% 증가하면서 전체 무역 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YTN 박전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신설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거로 보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일부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 우편 서비스가 오늘부터 전면 재개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승인한 관세 대납업체와 협의를 통해 관세 신고와 납부 경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행 국제 우편 서비스가 재개된 건 영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명재환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등을 명령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죄 없는 피해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이 뼈에 사무치는 감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수십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1,900억 원대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 가운데 경찰은 방 의장 혐의와 관련해서 필요한 수사는 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 소환 조사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좀 더 확인할 부분이 있어 방 의장을 추가로 소환했다며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 의장에 대한 출국 금지 신청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필요한 수사는 다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서영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법사위 소식으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한 입법 청문회가 열렸는데 오늘 법사위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아주 좀 뜨거운 그런 분위기였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국회법 제145조를 들면서 국민의힘에 강력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팻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 팻말 항의를 했고 이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자 아예 이제 위원장 직권으로 강제 퇴장을 시킨 건데 이 모습 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봤던 모습이죠.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팻말을 들고 왔고 당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했을 때 굉장히 그걸 떼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또 공방이 오갔던 그런 장면들을 국민들이 심심찮게 봤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좀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사실상 이게 그 법사위원장이 이 야당의 위원들을 질서유지권을 근거로 퇴장을 명령한 거는 그만큼 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경색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전엔 퇴장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시작하기 전에 붙였다가 나중에 떼는 그런 식의 이제 협의를 봤는데 사실 법사위가 나경원 의원이 오고 나서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보이고요. 사실 나경원 의원이 그 팻말에 정치공작 뭐 등등등 해서 민주당 이렇게 했는데 저는 아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좀 이 정치공작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심기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몇몇 법사위원들이 이 내란의 사태를 내란몰이로 민주당이 공작한 것이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마 그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거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퇴장까지 시키고 이런 모습들은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오고 나서 지금 법사위가 바람잘 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나경원 의원도 의원이지만 추미애 위원장의 그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법사위가 원래 문제가 많았다고 느꼈지만 나경원 의원에 앞서서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올 때부터 바람이 더 많이 불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이제 간사 선임도 안 해주시면서 회의 진행도 이렇게 세게 한다. 결과적으로는 이 노트북 앞에 팻말 붙이는 거가 여야를 넘나들면서 했던 방식이잖아요. 이거를 또 문제 삼아가지고 퇴장까지 하는 건 처음 봤다 이 말씀하셨으니까 좋은 평가를 내릴 수는 없겠죠.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 위원장 자리가 있다고 볼 때, 또 특히 오늘은 뭐 관봉권 띠지 관련한 뭐 청문회도 하는 날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들어야 되는 건데 언제까지 저렇게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것이냐. 그것도 보면은 보십시오. 오늘 퇴장하신 분이 나경원 의원 5선에 조배수 의원 5선에 송석준 의원 3선에 도대체 6선 추미애 의원까지 합치면 국회 한 20년은 다 계셨던 분들인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이런 걸 보면은 국회 뉴스 아무도 안 보고 다른 거 보실 거 아니에요. 제발 국회에서 그만 좀 싸우시고 할 말만 하자. 그것만 해도 시간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 두 분의 답답한 마음과 또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법사위 모습 함께 보시고 추가로 좀 이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트북 앞에 개첩한 부적절한 유인물을 철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차 경고입니다. 2차 경고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회의의 질서 유지권을 발동합니다. 송석준 의원님, 조배수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퇴장을 명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발언권을 뺏고 퇴장을 시켜. 이게 들어갔어요. 의사진행 발언을 주셔야지. 정리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의사진행 발언도 안 주고 경고하고 퇴장하는 법이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주시고. 의사진행 발언 주시고 회의 정상적으로 진행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이 계속했던 얘기는 의사진행 발언권도 왜 안 주고 바로 퇴장을 시키느냐 이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정치적인 상황 자체가 굉장히 경색돼 있다. 한치의 어떤 여지도 안 두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썩 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좋지는 않을 거는 분명하지만 사실상 지금 나경원 의원이 조금 더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 부착물을 보시면 단순히 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당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의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삼가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상 적시에서 예를 들면은 그 비방하는 그런 팻말을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동료 의원을 대놓고 지켜가는 그런 부착물을 허가해 줄 리가 없는데 갖고 들어와서 서영교 의원 사진을 붙여놓고 뭐 가짜 뉴스, 뭐 정치 선동, 뭐 이런 식으로 비방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서로 간의 정치적인 전략에 있어서 여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면 최소한 그 상대 동료 서영교 의원의 그림을 지우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런 아쉬운 포인트가 있지 않았냐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팻말에 동료 의원 사진까지 넣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신데요. 부착물의 내용까지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면 말을 굉장히 길게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동료 의원을 적시해서 비방을 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과정 한 몇 주 됐죠. 그 과정에서 뭐 나 빠루라고 말을 한다든지 대놓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지칭해서 면전에서 공격했던 분들에 대해서 추미애 위원장이 퇴장 조치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회의 진행을 맡은 추미애 위원장의 독선적인 모습에서 나온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야가 바뀌면서 이런 식의 방법을 동원해서 서로 정치적인 공세를 취한다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독 추미애 위원장만 이렇게 퇴장을 시키고 그것도 3명의 의원을 저희 가뜩이나 의석도 없잖아요. 법사위에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이런 지적을 추미위원장이 훨씬 더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언급해 주셨던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지금 간사 선임이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 문제가 지금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이미 이게 절차가 끝난 상황인데 나경원 의원이 포기하지 않는 한 본인 스스로 정치적인 면만 구길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이거는 법사위에서 안건으로 올라와서 표결에 붙이는 위원장의 결정을 통해서 부결이 났어요. 그러면 이 안건은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나경원 의원 간사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 와서 간사 선임을 해달라 하는 것은 뭐 사실상 명분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원래 이제 관행상은 받아주는 게 맞으나 정치 상황이 극단에서 극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그냥 원칙대로 뭐 절차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간사 선임 문제는 국민의힘이 좀 지혜를 짜서 법사위를 최소한 말하자면 야당으로서의 공세를 취하려면 간사를 둬야 되니까 다른 간사를 지정을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추미위원장과의 갈등을 떠나서 본인 이해충돌 소지가 이제 생겼잖아요. 첫 번째는 본인의 남편이 춘천지방법원장으로 현직이 있고 본인이 이제 위원으로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이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피 신청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법사위에서 이제 다룰 문제가 관봉권 띠지 문제.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윤 전 대변인께서도 들어봐야 할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오늘 그 보니까 지난번에 그 남부지검 수사관들의 발언들이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청문회에 참석을 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좀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수사관들 다시 이제 나오시게 해서 얘기를 들어봤자 국민들께서 새로 아실 수 있는 건 없고 아마 윽박지르는 과정 그것만 부각이 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그 띠지를 제거한 목적이 도대체 뭐냐? 일부러 없앴느냐?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없앴느냐. 그런데 그 없어졌기 때문에 뭔가가 크게 바뀌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냥 백지라면은 없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띠지 분리하기 전에 이 관봉권이라는 그 지폐들이 묶여져 있는 그 비닐 봉지 상태, 그 비닐로 포장되어 있는 상태에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진에 담겨진 정보가 띠지에 있는 정보보다 적지 않다. 띠지에 적혀 있는 정보가 그 인쇄물이 있는 그 비닐 포장 위에 있다. 그래서 띠지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보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띠지가 분실이 됐던 뭐 어떻게 됐던 간에 크게 앞으로의 어떤 뭐 소송 진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가 없는데 굳이 그 띠지가 없어졌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일부러 없앴다. 일부러 없앤 이유는 무엇이다라는 정치적인 공세를 하기 위해서 이 청문회를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들어봐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뭔가가 해결이 돼야 국민들께서 선거에 참여해서 국회를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보시는 보람이 있을 텐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 몇 주 된 얘기가 또 나오니까 오늘 우리 오전까지 이 청문회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고 간사선임 아까 저희 보고 마음을 바꿔라 말씀하셨는데 관행이라고 하지만 저희 당에서 선임한 간사예요. 그런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의 논리를 가지고 저희 당의 선임 과정과 결과까지 간섭을 하는 겁니다. 국가 간의 일로 만약에 치면 내정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 만약에 여야가 뒤바뀌었을 때 저희가 민주당에서 누구를 간사로 선임했는데 비슷한 이유를 들어서 간사 안 된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뭐라고 할 겁니까? 이런 정도는 지켜주셔야 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여야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 뭐 그 팻말에서도 문제가 됐던 그 서영교 의원이 제기했던 그 의혹,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동설과 관련해서도 이 제보의 신빙성을 두고 계속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또 오늘 또 오갈 수도 있을까요? 오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은 청문회잖아요. 관봉권 띠지 분실이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것이라서 거기에 집중할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을 말하자면 안건으로 좀 화제를 삼기 위해서 저 팻말을 보면
앞에 앉아 있는 동료 의원의 얼굴을 예. 여기에다 적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상에 관련된 걸 하면은 회의가 안 되는 거죠. 결국에는 회의를 오늘 끝내겠다, 못하게 하겠다라는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입장에서는 법사위 전체를 운영해야 되는 위원장이고, 예. 그러면 이대로 놔뒀다가는 당연히 앞에 서영교 의원이 그거를 보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떼라고 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나경원 의원에서는 전략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얻기 위한 하나의 행위였다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아까 전략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은 감봉권 떼지분실에 대한 조금 2차적인 상세 내용에 대한 질문들이 아마 오후에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서영교 의원에 대한 이 제보가 아직 좀 설리거서 사실상 이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갸우뚱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민주당 내에서도 더 부각되는 게 불리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거론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향후 예전에 대법원장일 때 대선 중간에 파기환송의 절차가 왜 그렇게 빨랐는지에 대한 입장을 듣고 그것에 대한 압박을 하려면 최소 이 제보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털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캐묻는 그런 방향선회가 필요한 법사위가 아닐까.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법사위 말고도 지금 여야가 맞붙은 곳이 또 한 곳이 있는데 바로 행안위였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행안위에서 조금 전에 여당 주도로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야당은 퇴장해서 아예 표결에 불참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좀 예상됐던 수순이죠? 그렇죠. 뭐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뭐 5년 넘게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떠한 협의와 야당과의 어떤 논의 없이도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검찰청을 없애는 거 이제 추석 연휴 얼마 안 남았는데 민주당에서 공언한 대로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법상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추석 전에 이루어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계속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검찰청을 없애는 것의 이유가 국민이 어떤 검찰청의 존재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검찰청을 없앤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청의 존재 때문에 검찰이란 존재 때문에 그동안 정치적으로 너무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논리,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저희가 찾을 수 없다. 이것이 저희의 반대 논리예요. 이 과정, 물론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지만 검찰청을 없앰으로써 발생하는 수사기관의 난립, 그리고 수사와 기소 간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들, 이것들에 대해서 1년 안에 이걸 정리해서 다 만들고 그리고 기존 법의 검찰, 검사 이렇게 돼 있는 부분까지 다 고치는 시간, 이런 것까지 다 본다면 결국 국민들의 피해를 막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쓸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 부담이 다 국민에게 가고, 그리고 또 이것은 정권을 맡은 여당에게 갈 텐데 왜 이것을 이렇게 빨리 추진하느냐. 그러한 반대 의사 표시가 오늘의 퇴장으로 나왔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사흘 후에, 그러니까 25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니까 정청래 대표가 공언했던 대로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소식이 아마 전해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 사안 때문에 또 여야 대치가 더 심해질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정부조직법을 가지고 여야 대치가 심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조직법 자체가 사실상 몇몇 상임위만 제외하면 민주당의 의석수로도 충분히 통과 가능한 상황이라서 이걸 대치를 한다는 것은 그냥 국민의힘 스스로 좀 화가 났다. 왜 우리를 배제시키고 우리 말을 안 듣느냐. 이 정도의 수준이 여야 대치 상황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검찰청 폐지는 검찰이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기소에 무소불위에 따지고 보면은 권력을 준 거죠. 수사도 할 수 있고 그 수사를 본인들 마음대로 판단해서 기소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그런 조직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는데 이거를 굉장히 경계하면서 이 권한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정권의 바뀜에 따라서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본인의 검찰 권력을
권력이 입맛대로 쓰는 게 드러나고 있다 보니 이 수사권을 기소권을 한 군데 다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검찰청 폐지보다는 중수청, 공소청 신설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수공소청을 분리해서 하나의 문구로 보면 검찰의 기능이 사라진 건 아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부분들은 뼈대만 온 것이고 1년의 시간 동안 정부에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줄지 말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기 때문에 아직 검찰이라는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그런 폐지의 단어는 조금은 좀 섣부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대구에서는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대로 장애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이 자리 경찰 추산으로는 2만 명, 또 당 추산으로는 7만 명이 모인 국민의힘 집회였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라는 정청래는 그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인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입니다. 올해는 반드시 지금 멈춰 서 있는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속히 다시 시작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재명을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대중과 멀어지는 황교안 시즌2의 또 한편의 장면을 우리가 또 목도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결과가 언제냐? 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말 또 국민의힘이 그 역대 최대 참패로 저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못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간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장외투쟁의 어떤 뭐 실효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뭐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갈 생각입니다. 서울에서 해도? 뭐 주말은 보통 저 지역 일정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역 상황들이나 아니면 수도권 민심들을 잘 말씀드려야 되고 강북 민심은 또 달라요. 자, 일단 어제 대구에서 장동혁 대표는 그 지난 당대표 경선 때의 그 연설을 다시 연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제 그 장외 집회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 저희 당에서 이제 총 동원령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장소도 대구라는 것은 시작부터 강하게 나가겠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국민들께 전달하기 위한 장소 선정이라고 볼 때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호응하고 계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다른 목소리들이 섞였다. 뭐 예를 들어서 당에서는 막으려고 했는데 뭐 윤 어게인이라든지 뭐 스탑 더 스틸이라든지 이런 뭐 부정선거 관련한 얘기들도 좀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저희의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규탄 내용들을 잘 아시리라 이렇게 보는데 그 과정에서 좀 과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저 연사들도 있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뭐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겠다 이렇게 가면 저희가 이 헌정 체제 자체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걸러진다면 저는 이번 장외 집회의 의미가 꽤 크다 이렇게 보고 다만 어떻게 그럼 다시 장내로 들어올 것이냐 하는 전략을 지도부에서 잘 짜고 있기를 그 점만 저는 우려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 관련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녹취로 들어봤지만 같은 당 내에서도 지금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집회 효과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클 수가 없죠. 장동혁 대표 연설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 접해봤지만 말만 거칠지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만한 단어가 있나요? 이재명 정부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끝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민 독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좀 보니까 하이에나, 똘마니
정치 테러 집단. 그러니까 저는 딱 정확하게 제1야당 대표가 최소한의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야 될 장애 집회 단어에서 다소 거칠 수는 있어도 똘마니가 뭡니까? 그런 단어들을 쓰는 거는 저기 광화문에서 정광훈 씨가 쓰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장동혁 대표가 정광훈 씨랑 올려다니면서 이런 언어를 배운 거랑 같아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시즌2가 아니라 정광훈 시즌2로 이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 창피해서 못 나가는 거겠죠. 저는 그런 당협위원장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동력을 못 얻는데 국민들한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동대구역에서 보수의 어떤 본진인 대구에서 뭐 인파를 모아서 세를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아해요. 그리고 출구 전략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단식을 하지 않는 이상 출구 전략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지금 대선 불복 거의 프레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년도 안 됐는데 끝내야 된다면 대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민주당도 받아들일 게 하나도 없고 이재명 정부에서도 뭘 해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매번 저 바깥에서 끝날 때까지 끝모를 저는 윤호개인의 주장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저는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뽑아놓은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스스로 고초를 초래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복귀하기가 상당히 겨울이 돼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이번 장애 집회가 강성 지지층에게는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과연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장애 집회든 뭐 장례 집회든 간에 국민들께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만한 명분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명분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그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죠. 이 사법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설익은 증거 같지도 않은 것을 들어서 국회에서 3선, 4선 뭐 이런 분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내란 특별 재판부를 새로 만든다느니 헌법 가치를 넘어서는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명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국민들께서 그 부분은 지나치다고 보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 그걸 전달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듯이 이미 끝난 이제 선거 관련한 얘기, 뭐 당선된 부분에 대해서 그 효력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갖는다든지 또 국민들 일반적으로 들으시기 어려운 그런 거친 단어를 쓴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되고 튕겨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중도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중간에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고 국민의힘은 무엇을 잘하고 있고 이런 판단이 들어갈 때 이것들이 결코 그렇게 좋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장애 집회에서 충분히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전달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뭐 검찰청 폐지 문제도 그렇고요, 대법원장 사퇴 압박, 여러모로 지금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안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서 정기국회 내에 배임죄 폐지 목표를 또 내세웠더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배임죄 폐지가 필요한 이유는 이게 최근 들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겁니다. 상법상의 배임죄 폐지 자체를, 왜냐하면 기업들이 어떤 그 기업 내에서의 정책적 판단을 할 때 이 배임죄의 발목에 이게 딱 묶여가지고 이게 창조적인 어떤 그 파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좀 해보고 싶은데 이 판단을 통해서 회사에 누를 끼쳤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면 다 걸려 들어가서 기업 활동의 어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대통령도 언급을 한번 그렇습니다. 했더라고요. 이제 요체는 기업 활동을 조금 더 창조적으로 해서 급변하는 세계 시장에서 뭔가 좀 도전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여건을 만들자는 건데 이게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재판과 뭔가 묶여 있다. 겨우 그 묶여 있는 그 재판 때문에 지금 이제 법원에서 판단에 대해서 중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떼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배임죄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폐지가 아닌가라는데
그 본질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별개의 문제라고 하셨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배임죄에 대해서 뭐 기업 활동 관련한 배임죄를 바꾸겠다라든지 이렇게 특정해서 한정을 지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죠.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중에 최소한 2개는 배임이라는 혐의에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연기되고 있는 재판과 관련해서 만약에 일반적인 배임죄가 없어지면 면소가 되잖아요. 그거를 다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시니까 먼저 배임죄 폐지 얘기를 꺼낸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특정을 해주셔야 하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기업활동 관련한 그 배임죄에 대해서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13년 전 2012년입니다. 성남시장 1기 하셨을 때 이런 얘기를 본인 SNS에 올렸어요. 기업과 주주의 손해를 입히고 특정인의 이익을 주는 배임죄 처벌은 사묘권 남용이 아니다라는 뜻의 메시지를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기업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에요. 물론 이제 상황이 여러 가지로 그동안 정치 활동 하셨으니까 기업 활동에 좀 문제가 많이 있겠다. 이 배임죄가 존치될 경우에는 기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받고 있는 일반적 배임죄에 관련한 문제를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의혹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배임을 없애려고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밝혀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네. 근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했잖아요. 투자를 언급하면서 예. 기업에 대한 활동을 조금 더 열어주기 위한 배임죄 폐지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 배임죄 부분들이 제한적으로 적용이 돼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장, 결국에는 이재명 지금 대통령도 배임죄로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했던 것들은 지자체장으로서 지자체의 결정이 예, 지자체에 손해를 끼쳤다. 그거를 적용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전국 256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지자체장들이 무슨 결정을 할 때 늘 옳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람은 타율이 있어요. 야구도 3할 이상 치면 잘 치는 거고, 아무리 3할 이상도 7번은 허싱해서 아웃이 됩니다. 지자체 행정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실패의 건건이를 다 따져서 검찰이 그 잣대를 배임죄로 적용한다면 조금은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손질을 봐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단순히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얘기는 했어도 그러면 야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임죄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면 한번 토론을 통해서 좀 제가 말하는 건전한 방향으로서의 배임죄의 제한적인 적용, 이런 거는 나옴직한 어떤 제한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의 협의를 통해서 좀 정리가 될 필요가 분명히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 조금 전에 저희가 출국 장면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오늘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기조연설에 이어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도 주재할 예정인데요. 출국 전에 외신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 인터뷰 자리에서 미국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안전장치 없이 이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먼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저 자신부터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 자주 국방력 강화라고 하는데 관심이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의 투자를 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손실을 분담하는 사태는 그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갈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였고요. 지금 이제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약속을 했던 3,500달러 투자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직접 투자가 좀 힘든 부분 아니냐, 요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 요 발언 좀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 서명을 하고 나면 2조 안에 3,500억 달러를 입금을 해야 됩니다. 3,500억 달러는 우리 대한민국 외환보유고의 8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바닥을 치겠죠. IMF 때 우리가 외환보유액이 바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금융을 받았던 것이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제가 통화스와프. 그러니까 서로 양국 간의 통화를 인정해주는 협정, 기간을 한정해주든 환율에 대한 안정적인 것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 정도의 밑자락은 깔아놔야 외환 보유액에 대한 안전피는 갖고 나서 우리가 주더라도 줘야 되는데 그 안전핀도 없이 다 줘버리면 나중에 외환 보유국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러면은 저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간에 조금 어렵지만 미국의 3,500억 달러의 관세 협상의 투자 부분들을 시간을 두고 협상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우려 같아요. 그래도 뭐 관세 협상을 잘하고 관세 퍼센테이지를 낮추기 위해서 사인하고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는 다 줘버리면 은행에 잔고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일단은 우리 집 식구들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그 유엔 가서도 물론 그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지만 그 다른 장관들이나 실무자들은 또 그 관세 협상의 실무가 이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저는 그 경주 에이펙이 되기 전까지 아마 관세 협상의 시간들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외신 인터뷰가 이재명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트럼프한테 얘기하는 그런 메시지 같습니다. 협상을 기대해 봐야 하긴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이게 쉽게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바뀌는 거를 저희가 기대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좋지가 않죠. 지금 누가 대통령을 맡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 한국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협상을 해야 한다는 상황은 정말 극한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는 것을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하냐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대통령실 대변인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 합의문이 없냐 그랬더니 합의문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 좋았다. 이건 좋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협상 과정이니까 협상 내용을 얘기할 수 없다. 뭐 이런 논리인데요. 이건 협상 내용이 아니고 협상 시작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는 아주 기초적인 사항이에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국회에 나와서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불의 성격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결국 현금 이체 이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대출 보증을 한다. 이 수준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국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갔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실상을. 이 3,500억 불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세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가져줘야 할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상황을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을 갑작스럽게 얘기하는 것 또한 국민들께 굉장히 많은 혼란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배임죄 얘기했잖아요. 기업에 대해서. 상법 개정안할 때는 이사회 충실 의무에 주주까지 넣었어요. 이건 뭡니까 도대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친기업으로 갔다가 그렇게 아닌 쪽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한 행보를 몇 달 안 되는 사이에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그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외국군이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면서 굴종적인 사고를 좀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전시작전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돌려서 얘기하시는 것 같고 이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것들은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얘기했던 바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전에 얘기를 하셨고 사실상 그 미국의 전시작전권 자체를 뭐 EU도 마찬가지고요. 아프간에서 전시에서도 전작권 부분에 있어서 뭐 넘겨줬던 부분이 있어요. 사례들이. 그리고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이 뭐 케이팝부터 시작해서 경제 뭐 이런 부분들에 꽤 주도권을 가지고 좀 인정받는 나라예요. 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으면 못할까요? 언제까지 미군에 의존해서만 우리가 갈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작정하고 꺼내신 것 같고 트럼프가 이번에 자꾸 이 주한미군에 대한 감축을 가지고 국방비 증액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방위비 분담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맞대응의 어떤 성격도 있지 않을까. 저는 한 번쯤 안에서 논의해볼 만한 내용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의 나름의 작심 발언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주한미군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섣부른 발언이고 선을 많이 넘은 발언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주한미군 관련한 비용이 아까워서 저희 보고 많이 내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평택기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평택기지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글로벌 차원에서의 전략적 이점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몰각하고 아주 좁은 시각으로만 이 사안을 보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이 돼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 진지하게 좀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선한 아침 저녁과 달리 낮에는 가을볕에 2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상 중인 두 태풍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모레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날씨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요즘 가을 기온이 깊어지고 있는데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다고요? 네, 오늘 아침 서울은 17.6도, 광주 17.9도, 대구는 16도 등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20도 아래로 선선했습니다. 하지만 가을볕에 정오 기준 서울은 24.3도를 기록했고 한낮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올라 25도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지만 아침 저녁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은 18도, 낮에는 2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오늘과 내일보다 3, 4도가량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일교차가 크고 기온 변화가 심한 시기인 만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외출할 때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태풍 소식이 잇따르는데 모레 내리는 비는 태풍과는 관련 없는 겁니까? 네, 현재 먼 남쪽 해상에서는 두 개의 태풍이 북상 중입니다. 우선 18호 태풍 라가사는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에서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는데요. 점차 서쪽으로 이동해 중국 남쪽 해상을 거쳐 라오스를 향할 걸로 전망됩니다. 19호 태풍 너구리는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매우 강하게 발달해 일본 동쪽 해상으로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두 태풍 모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모레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향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예보됐습니다. 내일 밤에 남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전국으로 확대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우선 모레 예상되는 강수량을 발표했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는 20에서 60mm, 호남과 영남, 제주도는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비와 함께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겠고 해안가에서는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목표를 버리면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제 공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다음 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 재건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세계 각지 분쟁 중재를 통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생각을 밝혔습니다. You said the North Korean leader wants to meet. How soon would you? Yeah, we want to have a meeting. I like to have a meeting. I get along great with him. You know, you were there. We even had a press conference. 관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안한 비핵화 포기 전제 조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So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
일단 북미 정상 외교를 가동하기 위해 비핵화 원칙을 내세우지 않는 유연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비핵화 기준을 낮추거나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돌린 채 북핵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트럼프가 비핵화 목표를 명시하지 않은 채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합의에 나설 것을 우려합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비공인 핵 보유국 클럽에 사실상 입성하게 됩니다. 앞으로 북미 사이에 물밑 접촉이나 정상 간 서신 외교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북미 대화가 성사될지, 적어도 대화 창구는 마련될지 여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배제되지 않고 미국과 함께 대북 정책 조율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암살당한 우익활동가 찰리 커크가 순교자였다며 한국에서도 커크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수 청년 활동가의 추모식에 주요 장관들까지 총출동해 보수 결집에 나서면서 미국 내 분열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7만여 명이 가득 채운 미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프로풋볼 스타디움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10일 총격으로 숨진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는 미국의 위대한 영웅이자 순교자였다고 말했습니다. He's a martyr now for American freedom. I know I speak for everyone here today when I say that none of us will ever forget Charlie Kirk, and neither now will history. 한국에서도 성조기를 든 군중이 커크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In Seoul, South Korea, crowds gathered to wave American flags and shout, "We are for Charlie Kirk." 커크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총격범을 용서하겠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On the cross, our Savior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not know what they do." I forgive him.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 페거세스 국방장관,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까지 핵심 인사들도 대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커크와 가까웠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트럼프와 악수를 나누고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커크 지지자들과 보수 진영이 결집하면서 한 보수 활동가의 추모식은 거대한 공화당 행사가 됐습니다. 찰리 커크 추모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 핵심 인사들이 모두 달려가 힘을 실으면서 이번 추모식을 계기로 미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더 심화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잠시 뒤에 열립니다. 한 총재가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만큼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로 전망되는데요. 관련된 특검 수사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인사 나누는 동안 지금 한학자 총재가 법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지금 묵묵부답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 시각 법원에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심사를 위해 출석하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변호사님 먼저 한 총재 혐의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 특검에서 420쪽 정도의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 220쪽 정도의 PPT를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 여기에 담기는 것이 4가지 혐의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혐의를 이 죄명부터 설명을 드리면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이렇게 4가지로 보고 있는 것이고 이 각각의 죄명에 관한 혐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검이 보고 있는 혐의는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한학자 총재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서 2022년 1월에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을 하면서 정치자금으로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이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 정치자금법을 보면 이 정치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이 절차에 따라서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부분 1억을 제공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의 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가지 혐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두 번째 혐의로는 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고가 목걸이 그리고 샤넬백 등을 건네면서 이 통일교의 현황을 청탁하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만약 사실이 맞다라고 한다면 청탁금지법의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탁금지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 이것이 두 번째 혐의고요.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목걸이라든지 이 가방 이런 것들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당 자금을 통일교의 교단 자금으로 구매를 하면서 이것 자체가 통일교에 대한 업무상 횡령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이 세 번째 혐의로 적시가 되어 있고, 이 마지막 네 번째 혐의 같은 경우가 2022년 10월경에 이 한학자 총재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해서 경찰 수사 대비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이 부분이 이제 형법상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이렇게 해서 4가지 혐의가 적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화면으로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한학자 총재의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 지금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한 총재 영장에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은 빠졌더라고요. 이 부분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뉴스가 됐었습니다. 이 당원 명부와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이 압수수색 관련 계속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특검에서 결국에는 이 압수수색을 이 당원 명부를 관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명부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 당원 명부와 통일교 신도들을 대조해 본 결과 11만 명 정도가 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이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 청구에서도 이 부분이 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 영장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것이 굉장히 최근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수사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게 영장을 청구할 때 이 부분 다툼의 소지가 있는 혐의를 넣는 것은 결국에 영장 청구에 있어서 불리하다라고 특검이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수사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진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금 구속이 됐는데 이 부분이 한 총재 영장 심사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예, 권성동 의원이 지금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이 구속 상태이고 구속 심사 당시에 구속을 판단할 당시에 이 죄명이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한학자 총재가 받고 있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본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범죄 혐의가 이제 있었다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실제 있었다라고 지금 한번 법원에서 어쨌든 정치자금법 위반의 사실관계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한 사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검 측에서는 그 부분 돈이 전달됐다는 것까지는 상당히 자신 있게 소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지금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 전달된 경위와 관련해서 이 부분 한학자 총재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윤영호 본부장의 일탈이었다. 개인적인 일탈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를 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소명이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소명을 특검 측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총재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 관계자, 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속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이 사실 그 범죄 혐의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구속 상태이고 또 이제 김건희 씨도 구속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 사실관계에 관해서 상당 부분은 소명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혐의들에 대해서 이 한학자 총재 측에서는 이 부분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여한 부분이 없다고 하면 이것이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관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한학자 총재 측에서는 굉장히 고령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고 또 굉장히 많은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 부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이 부분을 판단을 함에 있어서 특검이 주장하는 사실관계, 뭐 증거인멸 교사 지금 혐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높게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한학자 총재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라든지 법리 주장을 높게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리 이 부분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수가 있고 다만 지금 굉장히 관계자들이 많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특검으로서는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어떤 연관고리를 찾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관련 피해자들이 지금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 전 부부와 관련이 됐다라고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다 지금 현재 김건희 특검에서 진행을 했다는 것은 이 특검에서는 이 부분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수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증인신문 과정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 이익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에 대한 정점이 윤 전 대통령 부부였다라는 사실관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추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수사에 있어서도 또 재판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변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김건희 특검의 이번에 일정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 관련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24일에 김건희 씨 첫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김건희 씨가 구속 상태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죠. 그리고 혐의는 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라는 혐의가 있었죠. 그리고 또 자본시장법 위반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 부분 혐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가 이 부분 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정치자금을 또 이 절차에 맞지 않게 받았다 이런 부분들의 혐의였던 것인데 이 혐의들과 관련해서 2시 10분 이제 24일 2시 1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는 소식이고 이 공판기일에서 어떻게 진행될지가 이제 관건이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김건희 씨 뭐 얼마 전에 병원 진료를 위해 나선 모습도 사진이 찍혔는데 이번에 재판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형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은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이 생기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피고인이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현재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건의 피고인과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이제 1차 수사기한 만료일을 앞두고 있거든요. 수사기한 뭐 연장할 것 같은데 이번 1차 수사기한 동안의 어떤 수사 진척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현재 이 김건희 특검이 7월 2일에 첫 수사를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0일이 이제 경과가 되는 것이 오는 29일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연장을 할 것이고 이번에 이제 개정된 특검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세 차례 연장을 해서 이 180일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90일 앞서의 90일에 더해서 90일까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뭐 굉장히 많은 혐의에 대해서 구속도 이뤄졌고 많은 혐의에 대해서 또 기소도 이뤄졌습니다. 다만 이 김건희 특검법 자체 이 법에서 정한 이 범위가 있었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뭐 추가적으로 뭐 메가매짓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그리고 재판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 공소 진행과 관련해서 공소 유지와 관련해서도 특검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넉넉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여러 가지로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내란 특검 이야기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17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발인 신분이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겁니다. 이 고발과 고소 같은 경우에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고소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 고소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이 고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형사적인 위반이 있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 고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우정 지금 전 검찰총장에 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이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됐었습니다. 예. 이 구속 상태에 있다가 법원에서 구속 취소에 판단을 했었고 구속 취소 판단에 대해서 이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즉시 이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로 즉시 항고를 다시 한번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어떠한 직무유기라든지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이 피고발인 상태와 피의자는 조금의 개념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 지금 실질적으로는 피의자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심 전 총장이 윤 전 대통령 석방 당시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 건데 심 전 총장은 위헌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게 지금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이 구속 취소 결정 당시에 이 결정의 사유가 이제 알려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이 일수 계산에 대해서 이 영장을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영장을 통해서 구속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이 기소를 하기 전까지 이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간다, 이 기간이 지나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구속 상태에서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그 전에 기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또 다시 이제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 법적인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이것을 기존의 일수로 계산을 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그리고 절차적으로 뭐 체포영장이라든지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쟁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구속 취소의 판단을 한다라고 했었고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심우정 전 총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즉시 항고를 하는 것 자체도 위헌적인 요소가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법원의 판단에서도 위헌적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판단을 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실제로 수사팀에서는 당시에 이 부분 즉시 항고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떻게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게 된 것인지 이 부분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이 진행 과정을 확인하는 그런 수사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받아들여질까요? 예,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 구속 상태인 것이고 그 구속의 사유는 지금 기존의 내란 혐의 재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기소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추가 사안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 이에 대해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해당 재판부에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이제 신청을 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보증금 석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어떠한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보증금을 받고 이 조건부 석방을 해주는 그런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보석에 대해서 결국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해당 이 보석 신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 부분 필요가 있다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은 이 부분 필요가 없다라고 볼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 보석에 대해서도 신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신문 절차에 대해서는 어떤 경과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24일에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의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아무래도 나가지 않을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 혐의 그리고 외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특검에서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피의자 조사를 진행을 하려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지금 현재 구속 이후로는 출석을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뭐 구치소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번에도 아무래도 출석을 자발적으로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특검 측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구치소에서 이 부분 집행에 관한 여러 가지 고심을 할 것인지도 또 다른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이 소환 통보에 관해서도 일단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뭐 조사나 재판에 다 나가지 않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재판을 나가지 않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고인이 자신이 어떠한 이런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에 출석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재판부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것에서는 이 출석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큰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섭니다. 지금 띠지 분실한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피의자로 입건이 됐는데 관련 수사 속도를 좀 낼까요? 예, 이 사안 같은 경우가 일단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이 자택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과정에 이 5천만 원이 이렇게 비닐에 쌓여 있고 관봉권이라고 해서 이 부분 이제 띠지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이 띠지에는 뭐 어디 은행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재가 되어 있고 이 관봉권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이 볼 일이 많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이것이 어떠한 정치권에서 나온 돈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영상에 나오고 있는 이 관봉권의 이 띠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띠지를 누군가가 고의로 없앤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일단은 이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을 질의를 했던 그런 상황이고 네. 그 과정에서 이 수사관들의 이 답변이 혹시나 위증은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증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 국회증언감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이 형사처벌이 검토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고발인을 먼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발인 조사가 곧 이뤄질 예정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예년 이맘때에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선선하게 출발했던 서울은 현재 따스러운 가을볕에 24.7도까지 올랐고요. 아침보다 무려 7도가량 높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조금 더 오르겠고 그만큼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얇은 겉옷을 챙겨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5도, 광주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흐린 하늘 속에 제주도는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경남 남해안은 빗방울이 스치겠습니다. 절기 추분인 내일은 오전부터 제주도에, 밤에는 남해안에 비가 시작돼서 모레면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북부는 모레 최고 60mm의 비가 내리면서 가을비치고 양이 꽤 많겠습니다. 비는 목요일 새벽 중북부부터 잦아들기 시작해서 밤이면 그 밖에 충청, 이남도 모두 그치겠습니다. 현재 전남 거문도와 초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남해와 동해 남부, 서해 남부, 그리고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보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 수 있는 만큼 날아가기 쉬운 물건은 잘 고정해 두시고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김시아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